러일 전쟁으로 조선은 결국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 원통하고 어이없음을 무슨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오의 세기라 불리는 20세기. 그 처참했던 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전쟁이었던 러일 전쟁. 이번 편부터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엮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메이지 천황은 메이지 1년부터 즉 1868년 1월 3일 대정 봉안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 군주로 군림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 20여 년이 지난 청일전쟁 이전 당시만 해도 일본 서민들 대부분은 쇼군 가문은 알아도 천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가 있는 듯하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이전에 일본에는 아직 국미라는 자각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청일전쟁을 통해 국민의식이라는 것이 서서히 서민들 속에서도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존재로만 여겼던 대국인 청나라와 자지대의 국가인 일본이 대등하게, 아니 일방적인 승리를 하면서부터였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천황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일 위대한 사람은 그 지역의 영주라고 여겨져 왔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위대한 천황이 계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통성명을 할 때도 나는 어느 번 사람이요 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청일전쟁 즈음에는 나는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나라가 대국이라고만 여겨졌던 청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국민이라는 의식이 생겨났으며 결국 그것이 일본인들의 내면 속에 서서히 정착되어 갔던 것이었죠. 이렇듯 어떤 의미에서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국민이라는 것이 탄생했던 것이고 또한 국가지존의 상징이었던 천황의 권위도 그에 따라 더욱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청일전쟁 당시에는 이 전쟁을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일본 서민들은 이미 인해 박힌 전쟁에 대해 거부감도 별로 없었고 심지어 전쟁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 때는 명확한 반전론이 대두됩니다. 일본의 반전론.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일본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896년 한 해 동안 일본, 러시아, 청은 저마다의 계산을 가지고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1895년 4월 20일 러시아는 선술처 3국 간섭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청의 랴오퉁 반도를 반하게 하였고 청나라의 대일 배상금에 대해서도 재빨리 청에 차관 공여를 신청하여 1895년 7월 프랑스와 공동으로 청에 차관 제공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청나라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청나라와 러청 밀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핵심 사항은 일본의 위협에 대해 상호의 안전을 공동으로 도모하자는 안보의 명목도 있었지만 사실 러시아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만주주둔과 그곳에서의 권익 확대를 청으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데 더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일본이 청에게 되돌려준 랴오퉁 반도의 루슨과 다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해 덤으로 시베리아 철도의 지선인 동청철도를 청나라 영토에 부설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 노선이 다롄으로 연결되는 동청철도, 이른바 남만주 철도 입구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보다 자신들이 리순과 다롄을 확보하는 순간 일본을 한반도는 물론 만주로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었죠. 라오통관대조차 리순이라는 부동항의 획득, 그리고 동청철도의 부설. 이로써 러시아는 리순이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완벽한 부동항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곧 태평양 진출의 핵심 교두보를 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전국 일본으로서는 고함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사항이었죠.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일본은 러시아의 속내를 한번 떠봅니다. 대동강과 원선이 있는 북위 39도선을 경계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명나라에 내놓은 할지론이 근 300년 만에 뜬금없이 다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일본은 한반도를 독자적으로 점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이렇듯 나눠 갖자는 제안을 해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에 러시아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불가. 그 이유는 만약 한반도 남쪽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황해에서 러시아 함대 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렵게 얻은 리순과 다롄은 한반도 서해에 갇히게 되어 이 전략 요충지의 가치는 있으나마나 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반도 전체가 러시아 손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본의 속내를 떠보기 위해 한반도를 중립하자라는 제안을 들고 나옵니다. 즉, 한반도를 중립화해서 러시아, 일본 그 누구도 점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이것은 자신들이 했던 분할 제안보다 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당시 주총공사였던 고무라 주타로는 이 제안을 어불성설이하며 일거에 일축해버립니다. 그는 만주 문제와 관련하지 않고서는 조선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으며, 거꾸로 러시아가 만주를 중립화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은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말해 한반도와 만주는 1+1 세트메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둘 중 하나를 점거하는 자가 나머지 하나도 점거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이런 생각은 이미 만주를 점거한 러시아가 한반도를 중립화하자는 말은 만주를 점거한 뒤에 한반도도 천천히 점령하겠다는 소리일 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무라 주타로는 한반도와 만주를 하나의 테이블 위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일본은 이 고무라의 논리를 만한 일체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한반도를 분할하자는 할지론이나 만주는 러시아가 한반도는 일본이라는 만한 교환론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는 그냥 한반도만 점령하면 된다라는 다소 약한 모습이었지만, 만한 일체론에 이르러서는 한반도든 만주든 우리가 점거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점거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꿈도 야무지다. 풀이하자면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이 당사국이라 논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만주는 러시아와 청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예 껴들 입장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남의 나라를 두고 별 꼴값들을 다 떨고 있었지만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제 양국은 테이블 아래에 있는 서로의 카드가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만주는 우리가 100% 갖는다. 그리고 한반도는 최소한 39도선 이상의 점거라며 입장을 정리했고, 이 일본은 한반도는 100% 우리가 점거, 그리고 만주는 상당 부분 일본의 영향력이라고 대응하죠. 이로써 양국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듯 영국과 미국과의 동맹이 이즘 더욱 공고해졌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이때부터 러시아와 일본 두 국가 모두 한반도와 만주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한반도와 만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쥐고 있다면 만주로 진출하는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주를 쥐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교두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둘 다 올라가거나 내려올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턱 밑에 칼이 들어온 상황을 두 눈 뜨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둘 다 갔든가 아니면 둘 다 못 갔든가, 만약 이도저도 안 되면 그중 하나라도 갔겠다라는 소리는 결국 모두 헛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당시 조선의 실상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청일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었던 조선이 또다시 일본 편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러일전쟁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과 민중은 일본의 승리를 위해 일본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승리해야지만 조선의 독립이 유지된다고 얼토당토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조선인들, 이 무지하고 좁아터진 안목들, 그저 한스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의 승리를 원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러일전쟁이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만주 문제라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조선의 독립은 유지됐던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 때문이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한반도와 만주가 1+1 세트맨이라는 사실을 당시 조선인들은 이렇듯 전혀 간파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정세의 둔감한 모습은 이후 일본의 침략 야욕에 철저히 짓밟히며 당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인종주의적 전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원 같은 아시아권의 많은 정치 인사들조차도 러일전쟁을 인종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시 순원은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결과 아시아 민족은 독립에 대한 큰 희망을 품기에 이른 것이다 라고 일본을 지켜서오기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세계적 열강, 그것도 영국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러시아와 싸워 결국 이겼다는 점에서 그동안 핍박만 받아왔던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선 같은 유색인종 국가인 일본이 희망이 되어줬다고 여겼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그저 또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또 다른 변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열강의 변이들, 즉 독일, 소련, 일본, 이탈리아 등의 수정주의적 전체주의 국가들은 과연 인간이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의 답이라도 하듯 갖가지 반인륜적인 행위를 보여주며 20세기를 피로 물들이고 전 인류를 어둠의 장막 속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인 판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조선인들은 청일전쟁과 동시에 전개된 전멸전이었던 조일전쟁, 즉 동학농민전쟁에서 조선인이 3만 명에서 5만 명이 살해되고 일본 정부에 의해 민비 시해 사건이 자행되었음에도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로스케들보다는 외놈들이 낫지 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리고만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를 아연케 할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더 큰 불행이 곧 시작되죠. 그 1년 뒤 보츠무스 조약이 체결되고 자신들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조선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 그것은 인종주의적 전쟁이고 뭐고를 떠나 사실 그런 것들에 전혀 상관치 않는 쓰레기라도 삼켜버리는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리그, 살벌한 각축전이었습니다. 힘의 논리와 음모가 판을 치던 시대, 이것은 때 묻은 교과서에 나오는 약육강식이라는 그저 그런 진부한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